중국이 지금 대단한, 우리가 뭐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기술 발전을 또 이뤄내고 있고, 로봇이나 AI 쪽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요즘 중국은 어디까지 지금 올라왔고 미국이 얼마나 또 견제하고 있는지, 우리 권석준 교수님 또 그 분야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특히 반도체, 네, 그죠? 네, 네. 반도체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힘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여러 기술들 가운데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뭡니까 혹시? 뭐 일단은 반도체하고 AI 자체도 미국이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계속 견제를 네. 한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진짜 두려워할 쪽은, 제가 이제 최근에 차이나 반도체 라이징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지금 생물학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빨리 차이나 바이오 라이징이라는 책을 써라.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바이오 쪽에서 미국의 패권을 다 따라잡은 것은 물론이고, 네. 예를 들어서 난치병 쪽으로 만약에 중국이 먼저 뭔가를 정복한다, 그러면 그 약을 안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새로운 수술 로봇을 만들었는데 뭐 인간 의사보다 한 10배 이상 안전해, 훨씬 잘해요. 그걸 안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 남들이 몰랐던 뭐 어떤 이게 숨겨져 있는 암을 아주 극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장비를 만들어냈어요. 그걸 안 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저는 오히려 더 지금 주목해야 될 기술이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은 네.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아주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게 반도체하고 AI라고 봅니다. 핵심 전력들이 뭐 이제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전 세계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그 중에 상당수, 적어도 숫자로만 보자면 이미 중국이 한참 미국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뭐 사실 넘어선 것도 있고요. 넘어서지 않은 것도 있는데, 뭐 AI가 요새 이제 가장 핫하니까 네. AI부터 좀 얘기를 해볼 것 같으면은, 저희가 요새 미국과 중국 사이에 AI 모델 경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많이 쓰는 건 대부분 미국 모델이잖아요. 뭐 오픈 AI의 뭐 챗GPT나 뭐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의외로 기업에서는 중국산 모델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중국산 모델을 많이 쓰는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중국산 모델은 대부분 공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모델들도 물론 공짜인 게 있지만, 아주 앞선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유료거나 다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료 모델부터 쓰려고 그러는데, 그 무료 정도가 아니라 중국은 소스를 아예 공개하는 거죠? 예, 사실 저희가 뭐 이 인공지능을 만들 때 인공신경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인공신경망은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신경망에 사실 히든 레이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각각의 노드에서 얼만큼의 가중치와 얼만큼의 바이어스를 줄 것인지에 대한 이 파라미터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파라미터를 만드는 게 사실 훈련시킨다고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랑 파라미터는 뭔지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면 물총 쏘는 수가 있거든요. 영어를 안 쓰고 할 수가 없는데, 노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뭐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서울, 뭐 대구, 대전 이런 데가 일종의 우리나라의 노드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런 주요 노드들, 거점 도시들. 그렇죠. 또 노드. 밑에 또 여러 소도시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노드하고 노드 사이 뭔가로 연결돼 있죠. 그리고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때는 뭔가가 갑니다. 뭐 버스도 갈 수 있고 KTX도 갈 수 있고. 네네네네. 마찬가지로 인공신경망에서도 그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갈 때 뭔가 정보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에다가도 뭐 짐을 많이 실을 수도 있고, KTX에다가도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정보에다가도 뭔가를 실을 수 있는데, 그 정보가 얼마큼 중요하냐, 혹은 얼마큼 중요하지 않느냐, 이걸 거기다가 조정할 수 있는 요 파라미터를 저희가 가중치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명민 교수님이 만약에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분은 한 사람이 가는 게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100명이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명민 교수님이 가지신 정보가 그만큼 100배가 더 가중치가 되겠죠. 그런 가중치를 하나하나씩 다 정해야 됩니다. 모든 도시마다. 네. 근데 그런 도시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몇백만 개, 몇천만 개, 심지어는 몇 조 개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런 몇 조 개에 달하는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하나씩 다 찾는 과정을 저희는 보통 모델을 훈련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거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거점들을 연결하는데 얼마나 이게 중요한 정보들이 오가는지를 가중치를 두는 걸 네. 파라미터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비유가 좋은데요. 사실 두 도시를 연결하는 여러 길들이 있을 거네요. 그러니까 어떤 두 도시는 4차선으로 연결한다. 어떤 두 도시는 좁은 길이다. 그런 걸 막 조정하면서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학습이에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과업에 가장 최적의 답을 얻기 위한 예. 거죠? 그런데 그게 이게 굉장히 전체를 다 한꺼번에 훈련시켜서 우리는 요 길 바꿀까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신경망을 연결하는 이 가중치들이 전역적으로 변해요. 아니 근데 자동으로. 그게 2차선인데 갑자기 얘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8차선으로 학습을 시켜 이러면 돼요?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몇 차 전에 학습시켜라가 아니고요. 원하는 게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가장 효율적으로 운송을 하는 길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내부 알고리즘으로 저절로 조절해요. 그러니까 그건 하드웨어적인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적으로. 거예요? 그건 숫자예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각각의 길에 부여된 숫자예요. 네네네. 근데 혹시 아직도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꼭 기회가 될 때마다 꼭 한 번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파라미터가 뭐냐, 뭐 맞추는 게 뭐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반 친구들이 있어요. 이 반 친구들의 키와 몸무게는 잴 수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할 때 키가 크면 몸무게도 좀 늘 것이다. 그럼 이제 X축에다가는 키를 놓고 Y축에다가 몸무게를 넣을 수 있죠. 그럼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그냥 아주 간단하게는 일직선으로 이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 직선에 이을 수는 없고 가장 잘 맞는 직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직선 얘기할 땐 AX 더하기 B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A하고 B가 사실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거를 훨씬 더 많은 이제 데이터가 와요. 키하고 뭐 몸무게뿐만 아니라 뭐 얘네들의 뭐 무슨 초등학교 나왔고 얘네는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사실 직선을 찾는다는 개념이 좀 어렵잖아요. 대신에 그걸 가로지르는 하이퍼 플레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도 쉬운 초평면. 설명 맞죠? 네네 맞습니다. 이런 A하고 B를 찾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네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다시 돌고 돌아서 이제 네네네. 나왔어요. 네네 나왔어요. 네네 나왔어요. 네네 알겠고요. 알겠고요. 예, 잘 갑니다. 됐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미국 모델은 이 가중치를 오픈하지 않아요. 외부에다가 이건 나의 자산이다. 내가 이걸 훈련시키는데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썼는데 엄청 이걸 돈이죠. 근데 중국은 그만큼 돈을 거의 안 쓰기도 하려니와 한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 정도를 하려니와 그 모델을 아낌없이 다 오픈을 해버려요. 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쟤네는 저렇게 돈을 강바닥에 쏟아붓나? 왜 땅바닥에 쏟아붓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텐데 첫 번째 목표는 이 모델을 일단 다운받아서 뭐 미국의 스타트업이 됐건 한국의 스타트업이 됐건 이걸 해갖고 쓰잖아요. 그럼 처음에 공짜인 줄 알고 신나게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모델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요. 아니면은 야 이건 공장 자동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부터는 유료인데 쓰시겠습니까? 아 이건 로봇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먼데 만들었는데 요걸 쓰시기 위해서는 저희의 오픈 소스는 당연히 쓰실 수 있지만 이걸 쓰시겠습니까? 일종의 게임으로 치면 DLC가 되는 거예요. 구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쓸 수가 없어요. 그치. 왜냐면 그 이미. 마더 모델을 가지고서 이미 많은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네들 회사를 근데 갑자기 여기 와서 아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미국산 모델을 바꿔야 되겠다 이럴 수 없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모델을 직접 다운받아서 자기의 이 로컬 서버에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서버가 없는 분들은 그냥 클라우드에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냐면 모델 쓰는 건 아무나 쓸 수 있는데 이걸 클라우드로 쓰실 때는 저희가 지금 만든 클라우드에서만 돌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개다가 향하는 쪽은 뭐냐면 저희가 이것을 락인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한번 매이게 되면 못 빠져나갈 빠져나가요. 수가 없어. 이게 처음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희한하게 중국은 이 오픈 소스 모델을 지금까지 계속 밀고 있고 미국은 계속 이 폐쇄형 모델을 밀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생각할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오픈소스 모델보다는 폐쇄형 모델이 더 돈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더 잘 나갈 것이다. 성능이 좋을 것이다. 맞아요. 맞는데 폐쇄형 모델하고 오픈소스 모델하고 성능 격차가 요즘에는 성능 격차를 벤치마크로 안 하고 시차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든 지금 7월이잖아요. 지금 만든 미국의 지금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엔트로픽의 페이블 5 같은 모델. 이게 지금 7월 버전이 있다면 정확히 6개월 전에 있었던 요 이전 버전하고 지금 중국의 오픈 소스 모델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어떤 데서는 6개월 이나 차이가 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른바 뭐 설계도 같은 걸 다 공개한다고 치면 어디든 돈만 좀 있으면 중국의 그 모델을 그대로 베껴서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게 특히나 이런 AI 시대, 이 디지털 시대에 복제하기 너무 쉬울 텐데 그게 그렇게 오픈하는 게 괜찮은 전략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이 컴퓨터의 운영 체계가 사람들이 쓸 때 윈도우 같은 게 일종의 폐쇄형 체계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눅스 같은 리눅스가 게가- 오픈형 그렇죠. 체계이고요. 오픈형 체계가 장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스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협업에 의해서 발전이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자기들의 모든 여러 회사들의 소스를 오픈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AI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는 데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전략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진 우월적 지위를 그런 오픈소스 전략으로 깨겠다. 빠르게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더 많은 걸 빠른 걸 만들어내면 근데 미국을 견제하는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의 오픈 소스가 갑자기 땅에서 만들어진 게 막 갑자기 그건 없었던 아니죠. 생각은 아니고 미국의 지금 이 AI 모델 개발사들이 불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엔스로픽 같은 데는 비정상적인 프롬프팅이 감지가 된 게 많았는데 대부분 그게 다 중국발이었던 거예요. 기술 공격이
가격이랑 비슷한 겁니다. 어떤 모델에다가 이 모델의 폐사에 된 가중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한 번에 프롬프팅을 수백만 건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델에 사용해볼 법한 그 웨이트들을 그 프롬프팅을 통해서 추출하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값은 되겠구나.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답이 알려진 상황에서 그 마치 산으로 따지면 중턱까지는 간 거예요. 그럼 그 파라미터를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턱까지 가면은 밑바닥부터 가보는 것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턱까지 간 다음에 가니까 미국 업체들은 저건 좀 불공정하다라고 하는데 또 엔소픽이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자기네들도 모델을 만들 때 인터넷에 공개돼 있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사실은 별로 동의 없이 막 중국이 지금 요즘 보니까 네이처 인덱스인가? 거기에서 중국이 3년 연속 1위고 미국이 그 다음이고 74개 핵심 전략 기술 중에서 69개 분야에서 중국이 고영향력 연구 1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 유독 좀 약점?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어떤 분야입니까? 어떤 쪽이에요? 제가 아는 분야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공정 장비 쪽이 아직은 중국이 자립을 하기가 어려운 기술들이 좀 있어요. 반도체 공정? 네. 이거 우리나라가 전문이죠? 우리나라도 잘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여전히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매년 달라요 이미. 그쪽은 속도가 빠르군요. 물론 거기도 이제 특유의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일단 주문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드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 우리나라가 잘하던 건데. 일단 뭐 할 수 있습니다. 한 네.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중국의 내에서도 자신들이 자립을 하지 못한 기술들에 대한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중국 내에서는 차부츠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차부츠라는 것은 목을 조른다라는 뜻. 그러니까 초킹 포인트가 되는 기술들인데 빨리 발전시켜야 될 기술의 영역이군요. 제가 이걸 5년 전에도 본 적이 있고 10년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업데이트된 걸 보면은 예전에 차부츠 기술들이 만약에 딱 뭐 주요 기술들 수십 개를 놓고 자립된 거 동그라미 이렇게 카운트를 하거든요. 10년 전에는 동그라미가 별로 없었어요. 5년 전에는 절반 정도였다가 지금 70% 80%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10년 내내 지금 빵꾸가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공정 장비 중에 리서그라피, 노광 장비라 부르는 노광 장비. 노출, 광에 노출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냥 아무 광이나 되는 건 아니고 아주 나노미터 수준의 패턴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를 아주 고품질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빛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거지만 이 빛을 저희가 계속 여러 갈래로 반사시켜서 딱 원하는 쪽에다만 집중시키는 네. 이런 기술들. 그게 이제 미국 기술이고 그게 네덜란드인가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조립을 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미국이고. 원천 기술의 상당수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네덜란드 내가 중국에 수출하고 싶어 수출해라. 대신에 거기 들어간 미국의 원천 기술은 다 빼고 수출해라. 그러면 많이 써주지 않는 거죠. 마치 자동차 수출할 때 타이어, 엔진 다 빼고 수출해라.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도 굉장히 불만은 많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삼성이나 TSMC가 왜 너네 이렇게 왜 1년에 장비를 40대밖에 못 만드냐. 좀 돈 더 줄 테니까 80대, 100대씩 만들어 달라. 걔네도 그러고 싶죠. 근데 사실은 장비 한 대 가격이 지금 5천억 원 정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를 뭐 몇백 대를 사겠다 그런다. 그럼 그거 사면은 장비 가격을 2천억, 1,500억까지 낮출 수 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지금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국에다가 현지 회사를 만들어서 그러면 중국에서 공급망을 다시 확보해서 미국이 통제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우회를 하려고 했던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미국은 더 엄중하게 대처한 거죠. 정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이게 설치되자마자 죽일 수도 있다. 킬 스위치를 넣어요. 원격적으로 뭐 파괴한다든 이런 것보다는 장비를 작동하는데 뭔가가 핀트가 어긋나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리서그라피가 중국에서도 가지고 싶어하고 미국은 더더욱 좀 조이고 싶어하고 네덜란드는 수출하고 싶어하고 뭐 이걸 쓰겠다는 회사들은 또 다시 불만이 쌓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거만 극복되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수준의 혹은 뭐 대만의 TSMC가 만드는 수준의 반도체도 중국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테크니컬리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되면서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기록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그 밑에 급의 회사들도 지금 사실 기록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어요. 3등 마이크론, 뭐 4등 나냐. 근데 이제 4등에 원래 대만의 나냐였다가 중국의 CXMT, 창신 반도체하고 창신 메모리라고 부르는 회사가 오고 있고 이 창신 반도체가 내년쯤 되면은 3등까지도 올 수 있다. 이게 창신이라는 회사는 CXMT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2나노, 3나노, 뭐 5나노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창신은 어디까지 따라온 거예요? 창신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로 우리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비하면 적어도 한 3세대 정도, 2, 뒤늦어요? 3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D램에서는. 근데 요즘에 매물 슈퍼사이클이다 보니까 2, 3세대 예전 것도 요새 품귀해요. 아, 그것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많아. 그나마. 그래서 지금 요새 애플이 미국 정부한테 계속 타진하고 있는 게 저 정도는 사도 되지 않냐. 창신 거 저거 좀 사게 해줘라. 좀 열어달라. 근데 미국 정부는 아직은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오케이를 안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은 중국이 꽤 열심히 따라오곤 있으나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여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간당간당한. 아, 간당간당해. 지금 여기 턱밑까지 온 것 같습니다. AI는 미국이 뭐 압도적이긴 하나 오픈 시스템으로 이것도 거의 따라잡은 상태. 거기서 하나 말씀 더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국을 자주 가는데 중국에 가서 이번에 최근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를 이들은 더 이상 모빌리티나 로보틱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거의 모든 공장에다가 다 덧입히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사실 하긴 해요. 뭐 맥스라 그래서 Manufacturing AX 뭐 이런 얘기를 한국의 산업통상부 같은 데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거를 이제는 정책을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 구호조차도 안 해요. 이미 쓰고 있어요. 석탄 공장 같은 데서 석탄을 채굴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산업용 로봇을 집어넣었을 때 이 로봇들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지 몇 도까지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작업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로봇에 이식해갖고 한다든지 저는 더 놀란 게 뭐냐면 중국 전역에는 그리드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데 전력망이죠. 네. 근데 전력망에 저는 되게 몰랐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굉장히 추운 지역은 전선이 얼어붙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얼음 무게 때문에 처져요. 그래서 가끔씩 단전이 된다고. 네네네. 그런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다 디아이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쓰는 건데 어디에 뭐가 얼마큼 어려운지를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AI를 학습시킨 거예요.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픈소스가 일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보겠다는 드론 회사들, 뭐 전력망 회사들, 뭐 채굴 회사들, 제철 회사들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해볼까? 우리도 해볼까? 공짜니까. 그래서 그쪽이 지금 산업을 AX로 혹은 AI로 이렇게 뭔가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서도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산업이 한국이 그동안 잘해왔던 산업하고 정확히 오버랩이 되는 거야. 이게 좀 저는 정말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좀 두각을 나타냈던 쪽 거의 다 지금 중국이 열심히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걱정. 맞습니다. 예전에 태양광 얘기를 좀 하면 네. 그 한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뭐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굉장히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 공급망도 많이 신성 ENG. 장악하고 했었는데 중국한테 지금 다 뺏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태양광 패널 공급망의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디스플레이도 뭐 사실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순식간이다. 이게 기술 격차가 좁혀서라기보다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재 산업이다 보니까 폴리시콘의 원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절반, 뭐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쪽은 만들면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산은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 살 때 걔는 세 개를 살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거기도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덤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이 막 수십 개가 난립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한계 상황에 봉착한 회사들이 한 10개 중에 7, 8개.